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지나갔죠. 금세 한 학기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반이 지나면 이제 나머지 반은 금방 가는 법이죠. 이제 11월 달을 벌써 맞이했고요. 이제 곧 쌀쌀한 날씨와 함께 11월이 맞춰지면 곧 12월 초면 이제 마지막 끝자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고 또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해서 분주하게 지내왔던 시절들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마 유례 없었던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여건들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아마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여러분 객관식으로 나가서 아마 여러분에게 오히려 편리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은 이제 논하는 문제들로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어떤 화두가 주어지면 여러분의 생각, 정돈되고 논리적으로 정돈한 생각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사실 정직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감도 있고요. 또 쉬웠던 오히려 얘기도 쉬웠던 방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논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여러분의 의견들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저의 몰골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시지만 저는 공부하시지만 저는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차제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과목으로 만나서 또 얘기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비대면이라는 것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는 또 카메라 앞에만 있고 여러분은 또 화면 앞에만 있기 때문에 쌍방적 대화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쌍방적 대화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그리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말고사 예전에 다루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우리 함께 살폈죠. 오늘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들, 근대 서양 고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들이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이 더 많아졌던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책들을 좀 더 부가해서 추가해서 다루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하게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함께 즐겁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인문학자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네덜란드라는 작은 도시가, 작은 나라가 근대에서는 가장 발달한 나라였죠. 사실은 이제 왕정이라든가 많은 어떤 독재적인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에는 자유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 프랑스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어떤 정적들이 해당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권 시장도 가장 먼저 열렸고요.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의 뉴욕이 있죠, 뉴욕. 뉴욕도 사실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했고 자리를 잡았던 나라였죠.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인구의 반, 남성의 반이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회사 있죠. 주식회사의 선원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군대로 파병되어 가는 것과도 같았는데요. 많은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바다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만큼 해상 강국으로 번영했고요. 또 지금도 로테르담이라는 에라스무스가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로테르담이라는 곳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 항만이 있습니다. 하게 우리나라의 부산항만을 보면 국제적인 항구잖아요. 근대에 이런 어떤 네덜란드의 항만은 대단한 항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발전했고요. GDP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패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만 되게 무척이나 강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네덜란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영국에서 이제 토마스 모우와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이제 그의 우화라 그러죠. 우신예찬이 이제 집필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459년에 파리에 유학을 합니다. 그 영국으로 이동해서 토마스 모어, 존 콜릿 등 인문학자들과 함께 교우 관계를 형성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나 봐요. 그러면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이런 판타지물을 했던 그 옥스퍼드의 절친들이죠. 그 어떤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참 그 덩어리에 의해서 사람들도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 산재해 있지 않고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에 통해서 이렇게 함께 묶어져서 통째로 나오는 것 같아요. 토마스 모어 같은 이 기라슨 같은 사람 옆에 바로 에라스무스와 같은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1506년 이탈리아에서 9년 동안 외유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영국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 토마스 모우의 집에 머물면서 우신예찬을 집필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던 중 탈고를 마무리하고 모우에게 책을 헌정하게 되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그리스어를 가르쳤고요. 1521년에는 스위스 바젤에 정착해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전에 네덜란드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테르담에 가서 에라스무스가 살았던 곳에 갔어요.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철학자 이름들 있죠.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의 데오도르 다리와 철학자의 오솔길을 걸러 보기도 했는데요. 로테르담에 갔을 때는 에라스무스의 집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 박물관 같이 되어지는 그 집에, 살았던 집의 계단들 위로 그림들이, 사파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우신예찬에 대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파들, 그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왔습니다. 그는 또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함께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또 자유의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고전에 해당하는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기독교 교부들의 저작들을 교정했습니다. 그리스어를 능통했기 때문에 근대 문학의 선구자로 다작을 남겼고요. 라틴어 교재 대화집을 저술했고 당대 스콜라 철학의 맹점들을 폭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의 어떤 인물이죠.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 스피노자도 생각날 것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사상적 자유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는 곳이었죠. 형식화된 종교나 건조하게 하석화된 교양의 강조에 질색하면서 강하게 공격했고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스승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구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남아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자들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따랐고 그의 저작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본인은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으로 자유의지론을 집필한 것은 유명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고요. 헨리 8세 때 헨리 8세에 의해서 그의 앤 불린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신이 이제 토마스 모어와의 대화 속에서 무르익고 탄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썼던 사람이죠. 유토피아 또한 에라스무스의 아이디어가 모태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두 작품은 사실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신 에라스무스도 역시 통렬한 그 당시의 어떤 교양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뭐랄까 비판이었고요. 토마스 모어 역시도 이 잘못된 권력과 정치 기구와 어떤 모습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당시 유럽 사회 각 계층의 인간 군상들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무지함과 이 광기의 충동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어떤 광기나 사람들이 어떤 선동하면 그 선동에 얼마나 우습게 따라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화를 통해서 우습게, 또 어떤 비판이죠. 우습게 해학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 속으로 얼마나 태연하게 바보처럼 뛰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우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보신이잖아요. 우신. 어리석은 신. 이 우신의 자화자찬의 형식을 통해서 사회 그 당시의 현상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교회의 바른 성장, 또 바르게 서가기를 갈망했지만, 교회가 제대로 서가기를 갈망했지만 그의 생각에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비판한 거죠. 성직자라든가 그 당대 교황이라든가, 우리 지난 그 단테 신곡에서 살폈잖아요. 단테 신곡에 보면 그 당시 중세가 저물어가고 근대의 여명이 청살이 돋아오는 여명을 보여주는 것처럼 중세의 그 깜깜했던 잘못된 권력의식이라든가 거짓말들을 폭로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았던 것처럼 에라스무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가 똑바로 서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우신의 이름을 빌려서 가톨릭 교회의 엄중한 자기 비판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신 예찬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여신 모리아는요, 친구 토마스 모우의 라틴어 이름인 모르스에서 추출해낸 이름입니다. 아주 해괴망측하고 나쁜 친구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친구의 이름, 그 토마스 모어라는 이름에서, 그게 모어라는 이름이 라틴어로는 그 모르스거든요. 거기에서 모리아라는 추출해내가지고 이 바보신을 이름 빌어서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소설입니다.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모어를 존중했고요.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어에게서 이름을 빌려왔지만 그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어리석게 변해버린 인간 섭속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 당대의 교회에 대한 자기 성찰하라는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모어를 좋아했고 그를 찬탄하고 찬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보 여신 모리아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행복이 자기 힘에서 나온다고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교황을 비롯해 교회 권력자들과 왕후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힘있는 이들의 한심스러운 작태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좌우지우지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바보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다. 교황도 내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 그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은 바로 내가 다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신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마음에 들 것인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의 관심사는 남자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이든 약속하지만 다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쾌락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많은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얻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 목표. 그것은 바로 여자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쾌락. 또 그렇게 넘어오는 여성들을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혼 생활에서 질투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농담과 그리움, 착각이 없다면 이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에라스무스는 우신의 활동을 찬양합니다. 이 지금 농담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질투로 인한 괴로움과 농담, 그런 그리움, 착각이 없다면, 그죠? 이혼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신이 이야기합니다. 생식과 결혼과 같은 희극적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벼운 풍자에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전쟁과 투쟁, 인간의 공포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들로 점점 확대되어서 갑니다. 전쟁이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본 거죠.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전쟁 놀이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과 생사를 오가는데, 이런 고통으로 밀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전쟁을 가장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은 뭡니까? 적군이든 아군이든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상으로 바보 같은 짓이 또 어디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 정치인들이든 권력자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 얻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전쟁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에게 다 필패,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쟁을 벌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앞으로만 돌진하는 비대하고 기름진 인간이 필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지금 아주 혐오스럽게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부추기고 그걸 진행하려는 사람들. 바보들이 돌격하며 전진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학자는 기아에 허덕이고 배고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물리학자는 추위에 떨고 밥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점성학자는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마치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논리학자는 밥맛이라고 상대해주지도 않습니다. 논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이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의사는 가장 무지하고 얼빠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들 되게 이렇게 싫어할 내용일 텐데요. 의학은 수사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아첨 추종학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지금의 의학과는 좀 다르기도 하겠죠. 법률학자들은 법률의 문맥을 겹쳐 쌓고 주석 위에 주석을 더 올려 쌓는 작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법률에 대한 또 해석에 대한 판례에 대한 불신들이 그 당시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관들과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놀아나는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 학문이야말로 가장 곤란한 학문이다. 이 법학이야말로 가장 곤란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에 대한 비판도 따라옵니다. 확실한 근거도 하나 없으면서 도대체 그 토대가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일에 관해서 아무 제한도 없는 논의를 벌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예술가 상인 신학자도 비판하는데요. 기회를 직업으로 삼는 무리인 배우, 가수, 웅변사, 시인 등은 모두 값어치가 없을수록 자부심만 강해지는 이상한 천성을 타고난 사람들로 점점 더 거만해진다고 비판합니다. 마치 자기가 원래 잘났던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세상에 더없이 저급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로 거짓말로 이익을 탐하는 천한 일을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대화 말을 잘못 세고 개수를 측량을 잘못하는 거짓말하면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신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요. 스스로 안위를 찾고 스스로 득이양양해하고 밤낮 없이 도화에 정진하며 스스로 경건 이런 걸 추구하면서 행복한 일, 실제적인 행복한 삶에 곁눈질도 주지 않으면서 수도사나 은자라는 이상한 명칭을 가진 이들은 사기성이 심히 농후한 작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동문수학한 학자들 있죠. 그 동료들끼리도 서로 경멸하고 비꼰다고 서로 비판하기 급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견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신 예산을 통해서 비웃고 있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잘 살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모습으로 서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왕후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쾌락과 방종, 추종, 사치에 빠지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왕후에 견줄 만한 이들이 있는데 바로 추기경, 그리고 교황, 주교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성들은 자기 지위나 권위에 어울리지 않게 호의호식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그리고 권력에, 그리고 쾌락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비판하죠. 보통의 사제들은, 그 고성들은 이제 너무 많아서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할수록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제들은 새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하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챙기기만 빠듯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제들은 고성들이 임명한 일종의 병사들이며 신도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인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도리어 빈곤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허무한 모환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잊어지는 사태, 그게 그 시대상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바보 천치들은 차고 넘칠 부자가 되어서 국가의 방향틀을 쥐고 흔들며 모든 방면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 지혜롭고 그리고 현인들, 좋은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변두리로 밀려나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데, 천박한 사람들이 국가를 틀어주고 권력을 틀어주고 모든 방면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모리아 시인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보통 인간들은 재산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육체적인 안락을 생각하고요, 영혼을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경건한 사람인 경우에는 육체에 가까운 것을 경시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관조하고 심신모도 황후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인간은 유체적인 것일수록 빨리 빠져버리기 일쑤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것인 것처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평생 동안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영급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진정으로 찬미할 수 있는 것으로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학식이나 기회를 자랑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자의 삶, 좀 외롭고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또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간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연관계 벗하면서 흘러가는 주변의 사태를 바라보고 냉정하게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마키아벨리이고요. 군주론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꽃을 만개시켰던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는 영주였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죠. 아버지 때로부터 유산, 시민 계급에 속해 있었고요. 그의 청년기 때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군림하면서 피렌체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그런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떤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죽고 난 이후에 1490년 산마르코 사원에서 예언자적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마나롤라가 잠시 피렌체 정권을 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지나치게 공격한다는 이유로 교황청으로부터 설교를 금지당했고요. 그리고 민심까지 이뤄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로마 카톨릭 구교의 어떤 정신으로 가득 찼던 곳에 사보나롤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개신교적 입장들을 취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 바른 어떤 복구 이런 것들을 요청하다가 반대에 부딪혔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인기를 얻지 못해서 결국 화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렌초가 그 정권을 잡았다가 사보나롤라가 잠깐 이어갔다가요,
사바도르가 하향되고 죽고 난 다음에 공화정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29이었던 마키아벨리는 재외 공간이나 그리고 국내 여러 관청에 일하는 기관으로 근무했고요. 외교에 관련된 일에서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승장구해 갔습니다. 이 공화정 아래서 그렇게 성장해 갔는데 1551년이 되면서 다시 메디치 가문이 세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 회복과 함께 그런 관청을 떠나게 되었고요. 피렌체 교회에 은퇴해서 저술 활동을 하면서 다시 공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가려고 꾀하였죠.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기울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가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전의 직위를 찾기 위해서 피렌체로 돌아가던 도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로는 로마사론과 군주론. 우리 마키아벨리 하면 주로 군주론을 생각하잖아요. 로마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전술론이 중요한 책이죠. 피렌체의 역사도 적었고요, 기록했고요. 또 희곡들, 많은 희곡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생전에 간행된 책은 전술론뿐이었고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야 지인들 사이에 필사되어져서 이제 군주론도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린 정치론 하면 주로 플라톤의 국가나 법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정도를 떠올리죠.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품은 인간 이념과 이념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구조, 정치의 원리, 국가가 뭔가, 정의가 뭔가 이런 것들을 논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아주 시종일관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보다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실정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정치학을 수립합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형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치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담론들, 이야기들, 실천해야 될 내용들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혼란으로 치닫던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을 넘어 통일을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의 과정에서 취한 실용적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을 넘어서고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고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통치론을 저술하고자 한 거죠. 이념이나 사상, 학설의 우위보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고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사는 어떤 고상한 정치 담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군주가 가져야 될 지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를 구하는 일은 내부적 통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강대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군주가 어떠한 권세와 정치적 지혜를 구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랜 외교 부서에서의 개인적 체험과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통해 분명하게 피력한 책입니다. 피렌체 역사를 깨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사를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전술론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 의식과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지식들을 따라서 지금 피렌체에서 일어나야 될, 또 군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내용들을 상세하게 실용적으로 담고 있는 실전서처럼 기록한 것이죠.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이 책을 바쳐서 권리할 것을 촉구했고요. 이를 통해 자신도 관직으로 나갈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공화정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메디치 가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책을 헌정함을 통해서 이제 일떠서서 일어나서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군주론의 책을 통해서 헌정하고 자신도 옆에서 이렇게 모사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군주론의 마지막 26장에서 헌사와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외세로부터 조국을 구해야 한다는 불붙는 애국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인 거죠.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공화국과 군주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군주국은 그 주권이 세습되는 경우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권은 새롭게 내부적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국가와 정복에 의한 속국으로 또 구분합니다. 또 정복에 의한 속국의 경우에는 군주 자력으로 국가를 세운 경우와 타인의 원조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세운 국가인지 행운에 의한 것인지를 분류하고 있는 거죠. 군주론에서 무력과 행운, 이 두 가지를 주권 획득과 유지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무력과 힘이 있다고, 권위가 있고 또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시대적 상황과 정황들, 정치적 어떤 역학들이 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 두 부분을 다루는 것이 책의 중요한 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습적 군주의 경우에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권위를 기반으로 정책을 답습하고 각급 돌발적인 사태에 순응해 나가면 별 무리 없이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되는 군주 있지 않습니까? 그 군주로서 왕위를 계승받는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권위가 이미 있기 때문에 큰 실수하지 않고 어떤 돌발적인 사태들이 나타날 경우에 그것에 순응해 나가면서 잘 이렇게 처리만 하면 별 무리 없이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다르게 신흥 군주의 경우에는 새롭게 정권을 치고 나가 장악한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는데 닥쳐오는 어려움의 종류와 성격,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술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군주론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반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국가와 봉건군주국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전제국가의 경우에는 한 군주에게 전 국민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주국을 정복하려면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사실 군주 하나만 딱 쓰러뜨리면 군주국의 국민을 곧바로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주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경우 통일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의 정치 행태를 살펴야 하는데 이웃에 있는 그 어떤 정치 권력이 집단이 만약에 봉건군주국인지 전제국가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제국가의 경우에는 모략을 써서 모든 국민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너무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주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전 국민을 한꺼번에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략과 술수를 써서 군주를 제압하고 제거하는 것, 이것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군주국과 달리 프랑스처럼 제후들로 이루어진 귀족제 혹은 본권 군주국의 경우에는 불만을 품은 귀족들을 매수하거나 내란 선동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을 완전히 지배하는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전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왕을 맞서서 싸우면 전체를 대항하여 싸워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만 노려서 끝장을 내야 군주만 노려서 해결을 봐야 되고요. 봉건군주국 같은 경우에는 봉건 영주를 통해서 제후들과 불만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이간시켜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계략을 써서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봉건군주국이라는 게 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한 개씩 격파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무력이나 재치를 발휘해 주권을 차지한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군사력을 잃지 않는 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군사력을 대단히 강조한 겁니다. 일단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의 권력들, 군사력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무장할 수 있는 자는 승리하고 무장하지 못하는 자는 패배한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장을 하고 군사력이 있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실 내검한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군사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내검한 국제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장을 하죠. 세계 6,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만만치가 않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경제 군사력을 가진 맹주들이죠. 세계의 맹주들이 우리 주민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장 해제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끌어올려서 6, 7위가 되는 어떤 서로 관계 속에서, 역학관계 속에서 어느 쪽으로 계속되게 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아무도 노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 필요한 것이죠. 힘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모세나 페르시아 왕 큐로스, 테세우스나 로물루스 등이 무력을 지니지 못했다면 국민들은 그들이 제정한 법률을 오랫동안 지키고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현실이라는 거죠. 일단 권력적 힘이 있어야만 자신의 권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아주 엄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타릴리아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의 교회 혁신 운동이 좌절된 유일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고 바르고 중요했다는 그 사실이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성공을 했다면, 만약에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좌절된 이유가 있다면 신자들을 확실하게 묶어두는 힘, 불신자들을 억지로 개종하게 하는 무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마키아벨리는 타인의 군사력이나 요행으로 얻게 된 권자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이 아닌 그 외세를 힘입어서 어떤 세운 것들은 지키기가 힘이 들다. 그 요행으로 얻은 것도 마찬가지다. 얘를 차세례 보르자를 들고 있는데, 알렉산더 6세는 모든 술책을 동원해 이탈리아를 혼란에 빠뜨렸고, 프랑스 왕의 힘을 빌려서 로마를 세 차례 수중에, 제사례를 수중에 완전히 넘겼습니다만, 제사례는 훌륭한 아버지 덕분으로 세력과 영토를 얻었지만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의 행운도 증발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권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죽음에도 휘말리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체사례를 칭송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은 체사례였지만 마키아벨리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행운과 프랑스 국왕의 힘으로 얻은 권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유능한 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마키아벨리는 칭찬을 합니다. 체사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로마를 프랑스 힘을 통해서 차지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금품과 위계, 관직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을 반대하는 당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행사한 거죠. 때로는 화친의 명목으로 반대당 수와 유력자를 초대한 후 모살해버렸고요. 잔당들을 무릎 꿇려내었습니다. 체사례는 로마를 진압할 때 라밀라 드루쿠를 발탁해서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 한 장군을 데려와서 정권을 위임하면서 네가 그 로마를 완전히 진압하고 무섭게 좀 제압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가 모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로마를 통일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무섭게 일들을 진압했던 드루코를 도사급행시키죠. 그 모든 원한을 드루코에게 돌리고요. 그를 죽여서 길거리에 방치함으로써 민심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식을 아주 독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거죠. 근데 이 마키아벨리가 이 체사례를 칭송합니다. 그의 누이 동생을 정적인 제후들에게 3번이나 시집 보내면서요,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 중 한 명을 암살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신의 누이 동생을 사용하는 방식. 정말 치졸하잖아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칭송하고 있는 마키아벨리를 보면서 군주론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기도 하죠. 겉모술수에 능했던 체사례에 대한 마키아벨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 세세히 관찰해 보건대 새삼 그를 비난할 만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오히려 행운과 타인의 무력의 의지에 권력을 손에 쥔 인간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야 라고 해야 옳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권력을 차지했을 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 이것 외에 더 나은 방식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고매한 정신과 위대한 목적을 볼 때
그가 처한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원대한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단 그가 율리우스 2세의 법왕으로 대접한 것은 그의 유일한 실책이다. 새로운 은혜를 주어 구원을 잊게 하는 것은 큰 인물 됨됨이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훗날 그의 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결국에는 칼날로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것이 실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권력을 쥔 사람들의 날씀과 무서움, 그리고 괴로움들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정도 여하에 대해서 야수와 인간 양쪽 사이에 몸을 걸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야수의 길에 대해서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계략을 열어둡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량한 성질을 갖추고 정의로운 이치에만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식과 교양과 그리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외형으로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이리처럼 혹은 여우처럼 정말로 정의로운 이치에 따라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만약 그가 항상 입에 올리는 평화와 경건함을 지켰다면 오늘날 그가 지닌 명성과 영토를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이가 지금의 군주 중에 있다면서 당시의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풍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경건함을 내세우고 아주 훌륭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그 여우와 같은 그런 모략들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루소는 자신의 사회경영에서 군주론을 평가하면서 시민들에게 군주의 새까만 속내와 그 더러움들을 까발리고 고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군주라는 작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린 어떤 인물이라고 마키아벨리를 칭송했죠. 1532년에 공식 출간되었지만 그 리얼한 이 현실 정치론이라는 이유로 1559년에 그의 모든 저서가 법왕청의 검서 목록에 올랐던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한번 봅시다. 법률가의 아들로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15세 때 캔터버리 대주교인 존 모트의 추천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던 중 르네상스 신지식을 섭렵하고 휴머니즘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법률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런던으로 돌아왔고 법률과 함께 고전 연구에도 신경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1499년 에라스무스를 만나고 알고 지내게 되면서 그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의미를 지닌 교제가 됩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네덜란드 함대가 격파시켜버렸죠. 이런 외교 갈등이 발발했을 때 영국을 대표하는 사절로 선발되었고 외교 문제로 안트웨르펜에 머무는 동안 집필한 작품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후 일부를 완성해서 출판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전체에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 됩니다. 대법관에 올라서 헨리 8세를 보좌했는데요.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과 앤 블린과의 재혼을 반대하다가 반역죄인으로 몰려서 런던 탑 투호크에 단두 대행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살던 유럽은 권모술수에 능한 군주들의 침략과 전쟁의 기운이 피어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일반 범부들과 시민들만 죽고 고생을 하게 되죠. 군주들에게선 서로 땅 따먹기, 권력 따먹기, 전쟁놀이였지만 군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중요한 문제들이었죠. 평화를 유지하기보다 전쟁이나 무용담에 흥미가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주어진 권력에 따라 평화롭게 지내기보다 영토 확장에 길을 쓰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평화롭게 살기보다 누구의 욕망이겠습니까? 그 당대의 전쟁들, 동아시아의 전쟁들이 누구의 욕심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초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죽음을 당하는데 이게 누구의 욕심 때문인가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 막시알밀리안 1세, 프랑스 루이 12세, 영국의 국왕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뿐 아니라 영국은 내부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영국 사회의 혼란상을 유토피아를 통해서 추기경과의 대화 형식을 빌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많은 귀족이 있습니다. 소작인들을 마구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은 마치 꿀벌처럼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는 무리들인데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장률을 더 올려 거두며 끝없이 착취하려고만 듭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토마스 모어는 한적한 농촌에서 발생한 인클로저, 공동 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운동인데요. 그 귀족들이 공동 토지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땅에 쫓겨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산적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빈발했던 것이죠. 목양업자인 귀족에 의해 저질러진 인클로저는 치료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요. 귀족이라는 착취 계급이 제멋대로 배양시켜 놓은 환경에서 농민들의 궁핍함도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그 농장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작농을 하든 또 양 몇 마리를 기르던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양떼를 이제 하니까 값이 뚝 떨어지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양들을 소수의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서까지 급히 서둘러 양들을 처분할 필요도 없죠. 가격이 확 싸졌을 때 먹고 살기 위해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싼 값에 그냥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입에 풀칠만 하고 겨우겨우 굶기도 하고 그런 죽을 맛인데 이 귀족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인플레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싼 값에 다시 양들을 팔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죠. 이런 형태에 의해서 없는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악의 권원이 바로 사유재산과 화폐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국가 번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제로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소수 인간들이 천원인 공노할 이 탐욕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들이 모든 물자를 독점하거나 선택하는 행위, 독점권을 획득해서 시장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금전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국가의 바른 정치와 번영을 바랄 수 없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비참함이 귀족계급의 모렴치한 착취와 경제 독점의 범죄 행위를 통해 촉발되었음을 모아는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에 지구상에 있을 법한 어떤 유토피아라는 국가, 이 섬나라 국가를 통해서 이야기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디에도 없는 나라지만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것이죠. 유토피아 섬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전원생활을 향유하는데 사유재산과 화폐가 인간의 탐욕을 부르고 사회를 불합리하게 만드는 원흉이므로 이 섬에서는 사유재산이나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 섬입니다. 섬은 54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로 나뉘어져 있고요. 모두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자급자족을 통해서 부자들의 착취도 없을 뿐 아니라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난한 농민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시민들의 기본적인 일은 농사였고 농가에는 농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순서에 따라 도시에서 몰려오는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농가 구성원은 40명으로 농가 30호당 1명의 지도자를 선출했고 2년 주기로 30명씩 농촌과 도시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살고 또 도시로 살고 이렇게 2년 주기로 30명씩 농촌과 도시로 보내줘서 2년간 농사로 숙련되면 도시로 가서 모직, 석공, 주물, 목수 등의 특수직종을 종사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이나 빈둥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이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어떤 규정된 그 질서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공산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주야를 24시간으로 등분해서 겨우 6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하고요. 수면 시간으로는 8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각각 자기가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빈둥거리는 시간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다른 유익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중한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토피아 섬에서는 고지식한 전문 지식보다는 르네상스적 인간상, 즉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어떤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자유고요. 사람들은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공산사회가 아주 잘 운영되는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야만성을 고발하는 공산주의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잠깐 살폈습니다. 우리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살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 책을 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어지론, 기독교 강요, 몽테뉴의 수상록, 이렇게 해서 세 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